부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가구주 연령이 적을수록, 가구 원수가 적을수록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로 순전입해서 들어오는 1인 가구나 20대 내지는 청년층, 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담 능력에 대한 거였고요. 그다음은 거주 기간에 대한 겁니다. 이게 점유의 안정성인데, 여기 보시면 임차 가구는 한 3.3년 정도예요.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한 4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여하튼 그 시점에서 임차 가구가 한 3.3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자가 가구는 한 10년 가까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차 가구를 뜯어보면 전세가 한 3.5 년, 보증부 월세가 3.4 년,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한 1.8 년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의,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적지만 이런 가구들의 주거 불안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30년, 인제 주택 물리적인 조건으로 가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혹자는 "재건축을 안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층 주택까지 다 포함하는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8%, 장애인 거주 가구의 10.6%, 노인 거주 가구 5.2%가 최근 2년 동안 주택 낙상은 어디서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택에서 그냥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을 경험한 가구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을 제외한 가구들이 한 8.8만 가구 정도 되고, 주택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답보 상태다, 크게 신장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주거비 부담 능력이란 점유 안정성, 주거의 질적 수준에서 서울 MC가 갖는 주거 문제, 이 주거 문제의 취약성이 확인이 되고요. 17 년도 조사랑 19 년도 조사를 비교를 해 보면 크게 개선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2010 년대 중후반부터 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의 여지가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좀, 저는 좀 다양한 측면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기인지라 공급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어떤 점유의 안정성,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불안이나 임대차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테고, 이 서울 같은 25 년이면 도래할 텐데요. 그다음에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이걸 어떻게 또 주거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주거 정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2000 년대 중반 이전에는 사실은 중장년 이상 가구, 특히 저소득층 위주였죠. 소득 4 분의 이하의 가구에게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넘어가면서 2000 년대 중반 이후에 청년 정책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정책인데요. 물론 신혼부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왔고요. 특정 어떤 연령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이제 2000 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지원 대상의 소득 계층도 굉장히 넓어지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단계를 고려해야 되냐 했을 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주거 안정에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임대차 제도 변화에 대한 정착 노력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라든가 양극화 이런 좀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계층적으로나 아니면 연령 세대 측면에서 어떻게 통합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앞으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숙제가 될 것 같다. 이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미션을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담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양질의 주택의 질적인 수준, 네 안정적이라는 건 점유의 안정,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간 주거 생활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장을 할 것인가가 고민의 축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 주택 시장 그러려면 부담 능력과 관련돼서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급을 잘 관리하는 접근이 한편으로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적절한 부담 능력을 갖기 어려운, 그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구들, 이거를 이제 법상으로는 주거 지원 필요 가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구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민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는 민간 전월세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물론 이제 제도가 작년에 바뀌어서 4년 정도는 적어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제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현재의 임차 시장에서 가격의 형성된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 부분을 정말 잘 다뤄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거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는 이제 품질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주택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까지도 같이 고려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정책을 보면 어 그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발표한 펴낸 그 매뉴얼집에서 제목만 다 따왔어요. 예. 공공주택 영구주택 영구임대 89 년에 만들어졌고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2004 년에 나왔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4 년이고요. 재개발 임대는 서울에서는 90 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유형이고요. 국민임대는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유형이고요.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인제 전국 정책으로 채택했고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어 박원순 시장 때 만든 정책이고요. 기타 맞춤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희망 하우징 각종 명칭이 있어요. 예술인 주택 이거 굉장히 명칭들이 다양하고요. 그다음 지원주택은 이제 노숙인, 장애인, 노인 대상의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으로 서울시에서만 사실은 좀 하고 있고, 뭐 LH 쪽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 임대 사회적 주택, 사회주택, 공공 분양주택, 신혼 희망타운, 요 주황색은 분양입니다. 공공주택 중에 분양 성격이 있는 주택.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 하다 정부가 이제 이전 정부랑 차별성을 위해서 만든 정책들이긴 한데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근데 주택 금융으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요. 월세 대출이 있고요. 고등보월세 대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 좀 너무 그런데 요 파란 것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검은 게 인제 검은색이 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입니다. 금융은 여기서는 주로 인제 융자를 해 주거나 융자에 따른 이자를 보조해 주거나 요런 것과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자, 개량은 사실 주택의 어떤 물리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데요.
주거급여 중에 수선유지급여라는 것이 또 있고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뭐 이런 또 검은색은 중앙정부 사업, 요 파란색이 이제 서울시 사업, 희망 드림하우스는 이제 민간의 뭐 자원봉사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도 세부 내용까지 다 막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렇게 부서마다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주거급여 중에 이제 임차급여 파트가 있고요.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이 약간 낮다. 그래서 차상위층이다 이렇게 보면 가구 원수별로 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번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업, 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 보라색으로 된 거는 이제 민간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가구 지원은 이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전세 임대라는 공공 임대가 있는데 여기 수시 접수한다든가 긴급 주거 지원, 폭력 피해 여성 뭐 이런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뭐 아동 주거 빈곤 가구 뭐 이런 위기 가구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정책이 각각의 정책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 구분돼서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연 이러한 주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들은 그냥 좀 열거를 해 봤어요. 우리가 수급 관리 차원에서는 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주택 공급과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내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주택 재고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워낙 이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서울의 주택이 몇 호냐 뭐 이런 건 진짜 중앙정부 통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정확하다 보니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공 분양주택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인데요. 이게 인제 공공 분양주택이 서울시는 택지 개발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택지 개발을 해야 공공 분양을 많이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분양이 최근에는 연간 뭐 한 1-2천 호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공 분양에 대해서 인제 막 최근 들어서 토지 임대보다 환매 조건보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인제 이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양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하튼 주택 시장 안정이란 측면, 수급 관리 측면에서 서울시가 좀 계속적으로 통계나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거 지원 필요 가구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데 공적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거비 보조 정책을 제가 왜 재설계라고 했냐면 아까 그 주거비 보조 정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걸 그렇게 분리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있는가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년에게 이자 보조 지원을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러면 뭐 '중장년이나 노인한테는 이자 보조 지원 같이 해 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예. 그 주거비를 보조한다라는 게 주택 그러니까 그 대출 이자 보조까지 포함해서 얘기인데요. 이걸 좀 통합적인 제도로 운영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배제가 돼요. 근데 인제 좀 통합적으로 묶어 버리면 그런 사각지대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을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니까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 저항들이 있을 수 있죠. 여하튼 저는 주거비 보조 정책은 재설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체계 개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이 워낙 다양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다양한 것들을 에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이제 통합임대주택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 했을 때는 뭐 대기자 명부나 이런 좀 합리적인 배분 체계, 현재는 다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정보에 밝은 사람이 배분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둡거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대기자 명부를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일단 걸어 놓을 수는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을 활용한 부담 가능 주택 정책 정비. 이 민간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영리 조직, 사회적 기업부터 영리 조직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을 텐데, 이 부담 가능 주택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공만 공급해서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 8%, 가구 전체 가구 수 대비 8%예요. 8%인데 아까 제가 그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가 한 반반씩 섞여 있다라고 하면, 자가 가구를 떼버리면 임차 가구에는 한 16%, 임차 가구 중에 한 16%가 공공임대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84%의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그냥 전월세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 공공임대가 이 84% 내지는 거기에 절반이라도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서울시 각 도시마다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도 한정돼 있고 땅도 한정돼 있고 그거를 수행할 실무 인력도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정된 인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인데, 그렇다면 이제 민간 부문을 어떻게 좀 공공성 있는 활동으로 유도를 해서 부담 가능 주택을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음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기 어렵네요. 자,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이건 주거 취약계층이란 거는 아마 주거복지센터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주택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택에 들어가면 그 주택에 들어간 분들은 그 주택이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와 연계에 대해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노인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 서울은 돌봄 SOS 뭐 이런 이름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데, 이제 주거는 또 그와는 별개로 좀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진 않다. 왜냐? 각 부서마다 자기들의 성과가 중요할 텐데 그 성과를 딴 부서랑 연결시키면 나의 성과가 없어질까 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자, 그다음 민간 전월세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은 앞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근데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여하튼 서울시청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여기서는 상담도 해 주고 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러거든요. 이 역할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지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싸요, 이게 보증보험료가. 그래서 이걸 서울시가 뭐 절반을 내준다든가 아니면 보증을 해 줘서 그 보험료를 낮춰 준다든가 뭐 이런 노력도 필요한 거고, 임차인 주거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 그 안에 사회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를 관리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공임대에서는 이런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존재하고요. 근데 민간임대에 들어간 분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 품질의 향상,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신규 공공임대는 무조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해라.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낙상을 말씀드렸지만 주택 개조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주택 개보수랑은 조금 달라요. 주택 개보수는 그래도 주택의 어떤 품질이나 성능을 높이는 건데, 이 주택 개조는 이 안전에 대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손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문턱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그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 앞에 도래가 되면 좀 앞으로 주택 개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이것도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쪽방 지역, 고시원, 지하 주거 개선, 이건 굉장히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거 갖고 많이 보도 자료를 많이 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한 발 나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노후 공공임대 단지도 우리가 한번 이제 30 년이 넘어가는데요. 뭐 이걸 재건축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노후된 단지를 재생하면서 공공임대 단지가 주변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좀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재생 프로그램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정비는 뭐 집들이라든가 골목길 정비라든가, 뭐 필요하면 소규모 재건축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것도 정책도 나열이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맞는 수단들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요건 나중에 잠깐만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부록이지만 잠깐 시간이 쪼끔 돼서 있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주거비 보정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뭐가 있죠? 주거급여가 있지만 서울형 주택버처도 있고요. 청년 월세 지원이 있고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도 사실은 뜯어보면 공공임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이거 다 이자 보전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거를 좀 그럴싸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이제 특수 바우처라고 있어서, 이게 아까 서울형 주택 바우처에 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최근 1년 내 쪽방이나 시설에 퇴거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 지원,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 보호 종료 아동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지원, 지원주택 공급.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이거 역시도 뭐 우리가 한번 좀 묶어 볼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뭐 임차인 제가 옛날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거 불안 경험 무주택 임차 가구 중에서 "주거 상담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구는 한 8%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은 다 노인 최저소득 가구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인제 주거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라는 건데, 뭐 주거 서비스 예시를 들면 상담, 뭐 임대차 계약, 취약계층은 뭐 집주인이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뭐 중지한다든가, 주거비 보조 지원을 연기한다든가, 뭐 이런 각종 제도나 뭐 입주를 하게 되면 안부를 묻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집수리를 지원하고, 뭐 이런 제도들을 프로그램들을 한번 엮어서 전월세 임차인 주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인제 아까 제가 그 "공공임대가 많이 노후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뭐 노원구나 강서구 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단지 형태로 인제 사람 그 공공임대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단지를 어떻게 좀 더 지역사회에 소통할 수 있는 형식으로 좀 바꿔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개조에 대한 필요성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 주택 개조를 원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노인 낙상 사고로 인한 의료비도 사실 굉장히 적지 않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택 개조 사업으로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인제 이거는 인제 뭐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근데 인제 주거 중립성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 인제 저는 인제 어 MC라고 불렀지만 사실 서울시의 주거 문제에 대한 어 것들을 그냥 쭉 제가 그냥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했는데 이제 과연 이제 주거 중립성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핵심적인 담론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주거 중립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가 가구에 살든지 내가 임차로 살든지 내가 재정적으로나 뭐 하여간 재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선택지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주거 중립성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요런 담론이 뭐 물론 다 주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으로 어떤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좀 핵심적인 담론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내지는 해야 한다면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고민거리고요. 과연 주거 중립성이라는 담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문제는 그럼 무엇일까? 이런 문제도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 중립성 담론이 이제 지역 주거 정책에도 과연 유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거시적인 논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뭔가 좀 받아들여서 해볼 수는 있는데, 이제 지역 주거 정책에도 과연 유효할 수 있는 논리가 될 것인가? 한번은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고, 주거 중립성이라는 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 수단은 무엇일까? 뭐 이런, 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같이 이야기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주거 사다리를 갖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거 사다리를. 주거 사다리는 인제 임차부터 어 이제 내 집 마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꼭 올라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제 우리는 아주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주거 사다리 모든 공공에서 내하는 모든 그 기자회견 자료, 보도 자료, 모든 공문서에 꼭 주거 사다리 이런 게 뭐 용어가 꼭 들어가요, 하나씩. 그래서 근데 물론 인제 그 의도한 바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씨 우리 자가 가구로 꼭 가야 돼?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돼?' 뭐 이런, 근데 마치 주거 사다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올라가서 어느 정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거 중립성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서든 쉴 수 있는 곳,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곳, 그게 주거 중립성의 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선 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뭐 주거 사다리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어떤 고정관념 내지는 그런 어떤 좀 편향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는 데는 저는 1 차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일단 뭐 제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마 그 최경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네덜란드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시장이 다 단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부문과 민간임대 부문이 단절돼 있어요. 어 민간임대에 살든 공공임대에 살든 내가 주거 서비스를 똑같이 누리면 정말 좋을 텐데, 민간임대에서는 공공임대만큼의 주거 서비스를 누리지 못해요. 여기에는 인제 주거비 부담 능력이나 뭐 다 포함돼서 점유 안정성이나 주택의 어떤 질적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공임대만큼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절이 된 거죠. 열심히 청약저축 붓고 그 지역에 길게 살아야 내가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공임대. 예. 인제 이런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 이것도 저는 주거 중립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임대 부문 내에서도 우린 단절돼 있기 때문에 뭔가 중립적인 나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임대 부문 내에서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임대 부문과 자가 부문 사이에서도 어 뭐 내가 과도한 내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임대료 부담 내지는 주거비 부담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내가 임차에 살거나 자가에 살거나 거의 내 소득의 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한 부담, 유사한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직 저도 손에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기 최경호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뭔가 이 돌파하고 내지 숨통을 틔워 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 저는 인제 공공의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어 같이 좀 더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